이번 시간에는 그 기계학습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 statistics 통계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통계 하면 이제 통계, 확률, statistics and probability가 동시에 그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음, 그 인공지능 또는 뭐 머신러닝, 기계학습 이런 말로 해서 딥러닝도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fundamentally 그 근간에는 statistics와 probability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좀 설명을 위해서 optimization 또는 최적화의 관점에서 문제를 많이 다뤘었는데 음, 그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쳐다봐야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통계적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가서 확률로 보는 그 리그레션, 확률로 보는 클래시피케이션, 확률로 보는 클러스터링, 확률로 보는 디멘전 리덕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계와 확률을 지금 처음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통계는 무엇이고 확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음, 데이터와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던 아니면 뭐 어떤 그 숫자들의 집합, 어떤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모델이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음, 모델을 통계는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에서의 어떤 통계적 특성들을 그 있는 패턴 아니면 그 데이터에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인포메이션 또는 확률로 이야기할 때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probability 뭐 probability 그 PDF, CDF 같은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서 어떻게 컨스트럭션을 하면 그것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그 확률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단 여기서는 확률 모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확률이라는 것은 모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주어지고 확률에 기반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방법 뭐 랜덤 제너레이터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는 통계라는 스태티스틱스는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모델을 컨스트럭션 하는 것이고 probability라는 확률은 그 모델이 주어져 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제너레이트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다루는 분야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통계에 대해서 스태티스틱스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population이라는 단어와 sample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population이라는 것은 그 그 데이터의 모든 엘리먼트를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인 거죠. 모든 엔티티, 데이터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다 가지고 있는 셋을 파퓰레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파퓰레이션에 있는 파라미터, 파퓰레이션으로부터 계산된 퀀티티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뭐 그 중에 몇 가지 얘는 그 파퓰레이션의 민이 있을 거고 파퓰레이션의 베리언스가 있을 것입니다. 민이라는 것은 평균이고 베리언스는 분산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추루한 값입니다. 왜냐하면 파퓰레이션은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하는 자 그러면 파퓰레이션에 대한 모든 엔터티와 엘리먼트를 다 하면은 그 전체 시스템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평균과 분산 뭐 더 다른 어떤 그 파라미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을 계산하는 것은 true한 value입니다. 자, 그런데 통계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집합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계산할 수 없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하는데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실험할 수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에서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되는 실험은 전체의 파퓰레이션을 다 커버할 수가 없고 대부분 그 전체 파퓰레이션의 서브셋일 겁니다. 일부일 겁니다. 일부. 그거를 저희는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 내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옵저베이션이 있는 거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엘리먼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의 엘리먼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샘플에서 계산된 퀀터티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스태티스틱. 자, 그래서 평균도 계산할 수 있고 분산도 계산할 수 있고 코베리언스, 제가 여기에 대한 거 제가 자세히 설명을 지금 안 드렸지만 그 앞에 다 샘플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샘플 mean, 샘플 베리언스, 샘플 코릴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파퓰레이션이 아닌 서브셋에 했던 샘플에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observation이나 데이터는 샘플일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그 샘플을 통해서 파퓰레이션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궁극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학문이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언티픽한. 자,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파퓰레이션은 다 가질 수 없고 다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나이트한 서브셋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샘플이라고 부르고, 그 샘플에서 계산되어진 퀀터티는 샘플 민, 샘플 베리언스, 샘플 코베리언스 같은 스태티스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inference란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가 inference가 됩니다. 샘플에서 population을 추론하고 싶은 거죠. 그게 통계인 거고, 다시 샘플에서 계산되어진 스태티스틱에서 전체의 population과 population의 파라미터를 inference 하고 싶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true population 또는 저희가 population 또는 process라는 말을 동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population 데이터를 다 가질 수가 일반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샘플이라는 것은 그 확률 모델의 true한 프로세스이긴 해요. 직접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지. 몇 개의 realiz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alization.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다르게 샘플링을 한다면 그때마다 다른 realization의 셋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떤 랜덤한 통계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림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좀 보시면 태초에는 true한 population이 있고 true한 process가 있습니다. 태초라기보다는 원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관측 가능하지, 전체의 데이터 포인트가 관측 가능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는 모른다고, 현실적으로는 unknown인 process입니다. unknown인 population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를
샘플하는 거죠. 샘플이 되는 겁니다. 샘플. 리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데이터 포인트 중에 몇 개를 뽑아오는 겁니다. 몇 개를. 그것들이 이 데이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르게 뽑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리얼라이제이션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샘플이 되는 것이고, 근데 보시면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스크린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관측자가 봤을 때는 스크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너머에 있는 프로세스가 population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관측 가능한 것은 이 스크린에 맺혀 있는 리얼라이제이션인 샘플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전체의 엔티티와 전체의 파퓰레이션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의 그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라는 것은 이 샘플을 통해서 파이나이트한 서브셋인 샘플을 통해서 인퍼런스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모르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unknown process나 unknown population. 자, 아시겠습니까? 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도 하고 어떤 컨클루전들도 내리게 하는.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스크린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 장막 뒤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추루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장막에 가려서.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의 샘플된 리얼라이제이션, 샘플된 옵저베이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샘플에서 에스티메이션이든 컨클루전을 내리기 위해서 내리고, 추루한 하지만 보이지 않는 포퓰레이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는 인퍼런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인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해 보면, 요 그림은 무엇이냐 하면 샘플을 하나만 있지 않고, 샘플은 어떤 이런 서브셋, 그 파퓰레이션 서브셋을 가진 것을 하나의 샘플이라고 했을 때 그 샘플링을 여러 번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샘플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샘플에서 스태티스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샘플 미니라도 좋고 샘플 그 베리언스가 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뭐 여기서는 뭐 그냥 샘플 민으로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샘플이 있고 그 샘플마다 샘플 민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히스토그램 이렇게. 자, 그러면 어느 주에 적당한 수가 있다면 히스토그램은 일반적으로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것들을 그에 대한 것들에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줬고, 뭐 여기서 샘플 민이면은 어떤 샘플 민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한 번 샘플링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을 여러 번 했다고 가정을 하면 각각의 샘플마다 샘플 민을 계산할 수 있고, 샘플 민은 제가 예를 들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 민이 많으니까 그것을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대략적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는지는 제가 뒤쪽에 설명을 드릴 텐데,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샘플링을 한 번만 한다는 게 문제죠. 샘플링을 한 번만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그 선거에서 출구조사를 한 번만 하죠. 왜냐면 선거를 한 번만 하니까. 그걸 여러 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조금 좋은 예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샘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샘플을 한 번만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히스토그램은 사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샘플을 해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 샘플 민이면 그냥 숫자 하나만 있는 겁니다. 숫자 하나만. 그랬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인퍼런스를 하고 싶고 그것은 뭐냐 하면 진짜 확률적인 true probability 모델에 대한 캐릭터리스트를 저희가 파악하고 싶은 거죠. 인퍼런스를. 이제는 문제가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샘플은 하나만 있을 거다. 하나만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는 히스토그램을 구할 수가 없다. 하나의 값만 있을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Law of Large Number라는 큰 수 법칙 한국말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정확한 데피니션은 여기서 샘플이 있는데 샘플링을 할 건데 샘플 사이즈가 있겠죠. 10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샘플링을 true 프로세스에서 가지고 올 텐데 랜덤하게 10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100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1000개, 10,000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샘플 미는 역시나 숫자 하나입니다. 숫자 하나. 샘플 사이즈에 상관없이 어차피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가 나오고 그것은 어떤 여기에서의 어떤 특정 값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Law of Large Number가 이야기하는 것은 샘플 민입니다. 샘플 민은 샘플 사이즈가 커질수록 true한 population의 mean 이것은 true한 겁니다. true 진짜. 근데 하지만 저희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에 수렴한다는 것이 이 법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뭐 심플하게는 m이 무한히 많아지면 모든 파퓰레이션을 다 커버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 이 샘플이 파퓰레이션과 거의 같아지는 것이고 그 데이터셋이 그러면 샘플 민의 평균이 진짜 파퓰레이션의 민과 같아지겠죠. 이거 뭐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저희는 샘플링을 m개를 할 겁니다. 랜덤하게 파퓰레이션에서 거기서 파이나이트한 넘버이기 때문에 샘플 민을 계산할 거고 그 민은 제가 어떤 값을 가질 텐데 파퓰레이션의 민에 가까워집니다. 언제? 샘플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통계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야 합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데이터 드리븐의 어떤 인공지능적 기법을 쓴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트릭들이 있고 방법들이 나오는 거지만 펀더멘탈리 통계적 기법이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statistically 훨씬 더 significant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population의 distribution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population의 mean 숫자 하나입니다. 숫자 하나.
예, 아시겠죠? 그래서 또 정말로 강력한 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파퓰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 그 파퓰레이션의 프로세스나 또는 모델은 어떠한 덴시티 펑션을 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파퓰레이션의 지금 확률 덴시티 펑션을 모르고 있는 거고, 예.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샘플 민 숫자 하나입니다. 하지만 샘플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 숫자가 파퓰레이션 민에 가까워지겠다는 것만을 저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파퓰레이션의 그 density 펑션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샘플 민, 샘플 사이즈, 그리고 뭐 샘플 베리언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뭐 우리 평균, 예. 그리고 샘플 베리언스는 조금 다른데 엄밀하게는 제가 그 정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샘플이고 여기는 true population mean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얘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겠습니다. 뭐로? 샘플 민으로.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m이 아니라 n-1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이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 m이 클 거기 때문에 m이나 n-나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하게는 그 숫자가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를 여기서 디파인을 했고, 샘플 사이즈가 커질수록 여기가 이 친구가 population mean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 센츄럴 리밋 디어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또 저희가 어떤 머릿속으로 상상 실험을 할 텐데 샘플이 하나가 아니라 샘플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지 않죠. 근데 샘플을 여러 번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개가 있고 거기서 뭐 샘플 민을 계산하겠습니다. 각각을 샘플 민을 계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숫자 하나입니다. 각각의 샘플마다 샘플 민에 대한 숫자가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 그 친구들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그 친구들의 분포가 나올 것입니다. 대충 어프락시메이트하게 됐죠? 얘는 샘플 민의 히스토그램입니다. 센츄럴 리밋 디어럼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분포가 샘플 민의 분포가 m이 커지면 샘플 사이즈가 이것의 개수가 많아진다가 아니라 한 번에 뽑는 샘플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거다라는 것이 센츄럴 리밋 디어럼입니다. 제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도 설명하지 않았고 노멀 디스트리뷰션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저희 뭐 중학교나 이제 대학교 때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맞습니다. 을 따른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법칙입니다. 어마어마한 법칙.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다양한 연구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하실 때 그 분포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고 많이 풉니다. 왜냐하면 샘플 미는 사이즈가 커지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이고 센트럴 리미트 디어럼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르게는 다시 여기서 보면은 실제 그 파퓰레이션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디스트리뷰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추루한 파퓰레이션에는 어떠한 A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겁니다. 좀 모르죠. 왜냐하면 그것은 뒤쪽에 언론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샘플 미인의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을 따를 거라는 거죠. M이 커지면. 아시겠습니까? 다시 파퓰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센트럴 리미트 디어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상상을 한 거죠. 실험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여러 번 샘플들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거기에 디스트리뷰션을 봤더니 가우시안으로 따를 것이다. 그거 가우시안을 따르는데 가우시안의 센터는 당연히 진짜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따르겠죠. 그거는 저희가 라지 넘버에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그 민과 베리언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베리언스가 여기는 그 시그마인데 추루한 파퓰레이션에서 온 시그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겠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커질수록 샘플 사이즈가 그것이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전체 여기 이 샘플 민의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좁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베리언스가 작은 것이고 그러면 언설튼티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더 많은 확신과 컨피던스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샘플 사이즈가 많아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샘플의 사이즈가 큰, 즉 데이터가 많은 것은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 더 많은, 더 높은 확률과 컨피던스를 가지면서 뭔가 컨클루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번 실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샘플을 한 번만 할 겁니다. 한 번만. 그러겠죠. 현실적으로. 그럼 여기에 하나의 샘플 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여기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값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한 번만 할 겁니다. 샘플링을. 그리고 지금 이 식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의 샘플에서 난 샘플 민의 분포가 가우시안을 따르고 그 추루한 파퓰레이션에서의 평균과 시그마의 어떤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인데 아시겠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X바를 어떤 숫자 값을 실제로 샘플에서 하나가 나올 거고 얘가 이걸 따르긴 하지만 우리가 인퍼런스 하고 싶은 것은 UX이고 시그마입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곰곰이 따져보셔야 돼요. 곰곰이. 예. 얘가 따른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값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고, 우리가 observation을 통해서 realization을 통해서 샘플에서의 샘플 미는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센츄럴 리미트라면서 알고 있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U of X이고 시그마입니다. 이 차이를 조금 고민을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것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예,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그 해석, 뉴메리컬하게 파이썬에서 어떻게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시뮬레이티드 된 그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해야 되고, 그거 제너레이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정할 거냐 하면, 파퓰레이션이나 프로세스나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에서 데이터를 샘플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샘플되는 과정이 그 랜덤하게 숫자를 제너레이트 하는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샘플에 그 observation이 1000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0개. 자, 그러면 그 numPy의 랜덤의 랜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0에서 1 사이에 것을 1000개만큼 칼럼 벡터로 그 값이 랜덤 제너레이트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x1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0에서 1 사이에 1인 확률 분포로 갖는, 근데 저희가 꼭 이렇지만 않고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고 이 높이가 뭐 b-a 만큼의 분포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새로운 그 numPy의 펑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쓸 겁니다. 그대로 쓰는데 a만큼 시프트가 되었고, a만큼 시프트가 되었죠. 그리고 b-a만큼 이렇게 해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여기까지 했고,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역시나 이렇게 해서 여기 랜드 n 해서 노멀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이것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칼럼 벡터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멀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 그대로 갖다 쓰고, 앞에 5니까 평균이 이제 시프트가 된 거죠. 그래서 5가 있는 것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일 때 이 제곱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 앞에 2를 그쪽에다 갖다 쓰면 이제는 어떠한 가우시안 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도 표현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인티저를 뽑아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and int라는 커맨드를 쓰게 되고, 예,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저희가 칼럼 벡터로 통일을 할 거면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랜덤리 제너레이트 된 숫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그 샘플을 이룰 텐데, 이 샘플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떤 density 펑션을 알고 싶을 때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뿌려서 히스토그램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graphical representation of data distribution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히스토그램.
뭐냐 하면 데이터가 쭉 있을 테시고 어떤 특정한 사이즈 그 인터벌로 그 빈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빈도수를 표시를 하는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서의 제가 그, 샘플 민,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보시면 여기서는 그 100개의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하나의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x가 지금 100개의 그리고 랜드를 했기 때문에 0에서 1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그러면 샘플 민을 계산하기 위해서 썸에다가 m으로 나눠주면 x바가 되겠죠. 또는 그냥 min이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과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저희가 true한 프로세스를 알고 제너레이트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뮤는 0.5입니다. true한 값이죠. true한 값. 그런데 100개의 샘플 사이즈를 가지는 샘플에서의 샘플 미는 지금 0.458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law of large number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사이즈를 키우면 샘플 사이즈를 이 값들이 UX에 가까워질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리언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n-1 그리고 뭐 이렇게 또 해도 됩니다. 이런 커멘트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지금 보면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예, 조금 요거를 여러분들이 1-m으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엄밀한 건 좋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m이 커지면 한번 따져서 요 숫자가 다른 것을 한번 각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샘플 사이즈 m이 커질수록 샘플 민이 true한 프로세스의 민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한번 그 수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예. 여기 보면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이제 10이라는 것이 여기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 이 10이라는 것이 true한 value입니다. 뮤입니다, 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키워가면 샘플 사이즈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엄밀한 증명보다는 이렇게 그냥 수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센트럴 리밋 디어럼에 의해서 m이 커지면 샘플 민의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을 따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가우시안을 따르는데 그 베리언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샘플의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예, 그거를 100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100개인 겁니다. 지금 샘플이 100개. 왜냐하면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고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m이 커질수록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근접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상하죠? 근데 좀 가우시안처럼 보이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이 폭이 훨씬 더 내로워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그마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뉴메리컬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엄밀하게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그 파이썬을 통해서 저희가 파이썬에서 지금 랜덤 제너레이트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제가 배웠던 센트럴 리밋 디어럼이나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 대해서 한번 그냥 데몬스트레이트 뉴메리컬하게 데몬스트레이트 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싱글 베리어블에 대한
statistics를 했다고 치면 이제 조금 더 그것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인 거죠. 팩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x1 있고 x2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i번째 realiz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observ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observation을 많이 할 거니까, 제가 샘플 사이즈를 키울 거니까, 그렇게 해서 m개의 observation이 있을, 얘를 하나의 샘플인 거죠. 하나의 샘플에 m개의 observation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얘는 벡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샘플들을 다 포함했을 때 보통 저희가 이걸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샘플의 개수는 많을 테니까, 디멘전보다 해서 스키니 그 매트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그 행렬의 모양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칼럼 벡터고 트랜스포즈에서 이 전체가 스키니한 매트리스로 만들겠다. 그 다음 역시나 각각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엘리먼트 와이즈 하면 됩니다. 샘플 민이니까. 그리고 각각의 샘플 베리언스니까 다른, 여기 첫 번째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 번째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지금 population variance는 이렇게 된다는 거. 전체 population을 가능하다면, 자, 그런데 멀티베리에이트 싱글 베리어블에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건 않았지만, 멀티베리에이트 되면 이 그 베리어블들 간의 관계도 이제 중요하게 되는, 아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관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개가 있을 때의 관계, 그것을 우리는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코릴레이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샘플 베리언스, 그때는 그 베리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해서 제곱, 하지만 그 샘플 코베리언스는 뭐냐면 x와 y 팩터가 있고 베리어블이 있을 때 x하고 y하고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코베리언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sy가 있을 수 있고 x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순서가 틀렸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있을 수 있겠고 여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각자는 뭐 코베리언스와 사실 베리언스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x와 y가 같으면 그 베리언스가 되는 것이고,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개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을 네 개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보다 많기 때문에 행렬의 모양으로 집어넣고 그것을 우리가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코베리언스의 경우에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샘플 콜레이션 코이피션트라고 저희가, 그래서 코이피션트는 노멀라이즈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가 하나일 때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샘플 민, 샘플 베리언스 계산했으면 됐는데,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는 그 변수들 간의 관계성도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게 되고, 관계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개마다의 관계, 그것을 코릴레이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샘플 베리언스, 샘플 코베리언스, 그렇게 되면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고,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계산되어진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코베런스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코릴레이션이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는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 그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표현해 주는 식입니다. 얼마나 선형성이 강하냐를 표현하는 것이 코릴레이션입니다. 얼마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변수입니다. 세 변수가 아니라 두 개에서만의 의미가 있고 그 두 변수 간의 리니어 그 선형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표현해 주는 인덱스가 코릴레이션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x가 있고 y가 있는데 랜덤하게 x도 제너레이트하고 y도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랜덤하게. 그러면 그것을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해서 플롯을 해보면 x와 y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점들이 이렇게 뭐 아무데나 찍히겠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x를 알아도 y를 추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랜덤 제너레이트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조금 재밌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x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개, 뭐 1000개, y도 100개, 1000개 같은 수로 랜덤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오더링을 하겠습니다. y도 오더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쫙 정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럼 여기는 작으면 작은 거, 그 다음 그리고 제일 가장 큰 것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이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건 리버스 오더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좌표축에다 찍게 되면 이런 경향성을 가지겠죠. 이런 경향성.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됐으니까 x가 크면 y가 클 겁니다. 아마 x가 0에 가까우면 y도 0에 가까울 겁니다. x가 음수로 하면 y도 음수로. 자, 반대로 여기서는 x가 작으면 y는 클 겁니다. x가 크면 y가 작을 것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향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를 알면 다른 것들을 얼추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statistically dependent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dependent. 자, 그래서 이 그림이나 둘 다 x와 y가 dependent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x가 크면 y도 클 경향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있으면 x가 크면 y가 작을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x와 y의 선형성이 강하면 이 점들이 더 가늘어지겠죠. 이 폭이, 선형성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자, 그러면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콜레이션을 노멀라이즈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 1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 1도 직선에 가깝고 마이너스 1도 직선에 가깝습니다.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을 테고 데이터 분포가, 마이너스 1은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정확하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겠죠. 거기에 뭐 0.9나 뭐 이러면 이런 분포를 가질 테고. 네. 이 크기는, 이 숫자는 얼마나 직선에 가까우냐, 얼마나 선형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디케이터지.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선형성은 둘 다 선형입니다. 둘 다 선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포를 가져도 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이고 이러한 직선 관계를 가져도 분포를 가져도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는 1입니다. 그래서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는 기울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면 1에 가까우면 선형에 가까운 것이고 선형으로 콜레이트 된 것이고 0에 가까우면 언콜레이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선형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는다. 첫 번째 메시지고, 뭐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y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x가 크면 뭐 이 경우에는 y도 크고 x가 작으면 y도 작은 경향성을 어떤 리니어적인 경향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표기를 x, y라고 하면 우리가 x가 좀 그 인풋이고 거기에 종속돼서 y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근데 사실은 이 경우에 y가 크면 x가 크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데이터 분포로만 보면. 그래서 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코잘러티라는 것이 있는데, 루트 코즈,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코릴레이션은. x가 커지면 y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y가 커져서 x가 커진 것인지 x가 커져서 y가 커진 것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그 독립인자로 두고 나머지를 디펜던트한 인자로 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서 콜레이션을 계산한 다음에 콜레이션이 크면 그렇기 때문에 x가 인풋이고 뭐 이렇게 결론을 잘못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잘러티를 따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미세먼지, 중국에서 원인인지 한국, 그런 것들이 지금 코잘러티가 따지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올라갔더니 한국에서도 미세먼지가 올라가더라.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이지 코잘러티에 대한 이야기는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착각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있고 y가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그냥 제가 하면 x가 원인이 돼서 y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y가 원인이 되어서 x에 영향을 미치는 코잘러티를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모르고 예를 들어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g라는 다른 어떤 팩터가 있었고 베리어블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측정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그 존재를. 그래서 x하고 y만을 측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g가 x에도 영향을 주고 y에도 영향을 줘서 x가 커지면 y도 커졌어요. y가 커지면 x가 커졌어요. 동시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라고 해서 원인이 x고 원인이 y, 결과가 y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이, 이 관계가 사실이라면 원인은 g가 되는 것이고 x와 y는 동시에 결과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코릴레이션을 보고 코잘러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예제는 그냥 랜덤하게 x, y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statistically 이제 uncorrelate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rrelation coefficient 계산한 행위를 보면 본인은 거의 1이고 그 x와 y와 x 관계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팅을 했어요. 오더를.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소팅을 리버스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그래서 소팅을 하고 물어보면 거의 직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콜레이션을 보면 0.99, 0.99 이 경우에,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는 그 방향, 그 파지티브 하냐 네거티브 하냐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 예제는 제가 한쪽을 2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기울기가 달라졌죠? 기울기가 달라지고 동일한 작업을 했는데 역시나 X와 Y는 uncorrelate 되어 있고, 오더링을 하고 리버스를 했을 때의 correlation coefficient를 봐도 역시나 1입니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자, 이 예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울기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둘 다 선형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뉴메리컬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correlation coefficient plot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4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디멘전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 플롯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대각선은 각각의 x1, x2, x3, x4의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그 데이터셋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분포를 찍은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와 네 번째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는 상당히 콜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형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충의 이 플롯을 통해서 인자들 간의 선형성에 대한 관계, 그리고 그 각각의 인자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시메트릭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4개면 4차원에 동시에 뿌려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개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플롯을 해보고 그 4차원 공간상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를 가보면 좋은 그 직관적인 것이 있는데, X와 Y가 있을 때 지금은 그 콜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고, 그 관계가 조금씩 증가할수록 요 정도의 느낌에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콜레이션이 0.55 정도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시고, 그래서 쭉까지 해서 콜레이션이 1이면 직선이라는 거죠. 선형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1이 되면 기울기가 반대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 0.9일 때의 분포가 이 정도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있는데, 각각의 그 페어를 통해서 코베런스를 계산하고 그것을 모든 해서 행렬로 만들어 놓은 것을 코베런스 매트릭스라고 하고, 여기에는 멀티베리에이트 있을 때 상당히 많은 그 관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베리에이트에 대한 해석을 시작을 할 때 플러스를 해보고, 그리고 코베런스 매트릭스 계산한 다음에 이 매트릭스에 대한 것들의 이 숫자들과 이 스트럭처를 고민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그 대칭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x1과 x2, x2와 x1은 선형적인 코릴레이션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